그러면 본격적으로 2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한때는 시를 꿈꾸는 문화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국문과 들어갔거든요. 이건중 선생님께서 시창작론 시간에 제 시가 뽑혀서 이제 칠판에 이렇게 적고 했던 기억이 늘 제게 되게 뚜렷하게 기억이 나요. 그 시 제목이 이제 벙어리 맵이라는 그런 동시 같은 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시인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낭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시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인들끼리 모이면 그냥 사람일 것 같은데 저처럼 조금 떨어져 보는 분들에게는 시인은 좀 낭만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시인은 뭔가 이렇게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 대해서 애정을 품은 사람. 그래서 관찰 정신을 갖춘 사람. 그래서 어떤 것을 보이게 하는 사람. 그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시인의 모습인데, 사실 윤효 선생님의 이 배꼽이라는 시를 읽고서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들을 이 시 속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어떤 시인의 자리에 서게 된 게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윤효 선생님 모시고 일단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선생님 반갑고요. 좀 영광입니다. 사실 이제 저 선생님이 여기서 처음 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걸 진행을 해야 되니까 산문가지만은 제가 처음으로 시집을 사실 정독을 이렇게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질문은 정말 아무런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이 어떻게 보면은 시를 좋아하지만은 이제 시를 분석할 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이 시를 읽고서 이제 편견 없이 이렇게 드리는 질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제 질문거리를 미리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하고 싶대요. 역시 시인이시구나. 제가 제일 멋있어하는 게 법륜스님의 증문즉설이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또 선생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너무 좋았고, 역시 이제 시인의 세계는 신선하다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 선생님의 시를 한번 이렇게 쭉 읽어봤더니 이제 제가 이제 느낀 겁니다. 순수하게. 저는 이제 선생님의 이 시가 되게 이제 순수 서정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변화하는 시대와 현실에 대해서 어떤 깊은 응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 이영호 선생님이 굉장히 깊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뭐 어떤 문화와 문명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아까 분석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도 이제 관련이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공간이 대립공간, 어떤 문명과 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대립공간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도 좀 전에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도 관련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서정시로서 읽을 때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모든 것을 이렇게 따뜻하게 품는 마음, 이렇게 좀 굉장히 맑은 시선, 맑은 눈, 또 어떤 존재성에 대한 응시,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어떤 변화하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자본주의 시대의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본주의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하지는 어떤 속도감이나 욕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용한 비판 의식.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막 이렇게 큰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용한 비판, 제가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그거를 오늘날의 어떤 서정시의 존재성과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하고 있으셨어요. 신태평가라고 하는 이제 시를 보니까 그런 맥락이 이렇게 자주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 한번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시대의 어떤 그렇게 좀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문화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어떤 좀 옛것에 대한 뭐 향수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과 이제 그런 것들이 살짝 이제 느껴지는데, 그런 단절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좀
비판적인 그런 시선이 이제 보이셔서 그렇게 이제 어떤 오늘날과 같은 문화 변동 속에서 어떤 옛것과의 단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그럼 지금 시대에 좀 잃어가고 있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이제 좀 궁금했고요. 일단 그걸 한번 먼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법륜 스님께서 진행하시는 아까 증문, 네, 증문 축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그 질문자들 이렇게 질문이 길어요. 예, 역시 재밌으십니다. 유사이래로 당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과도기, 정한기 아닌 당대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간에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힘겨웠고 내일은 분명 해는 뜰 것이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어도 하루하루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저희들의 세대가 아마 그 어떤 당대인보다도 큰 곡절을 겪고 있지 않은가. 저는 종교적인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인류사가 후세에 가면 인터넷 이전과 인터넷 이후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문명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시시각각 엄습해오고 우리를 변화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편입되지 않으면 이런 당대인으로서 특히 이제 글을 쓰고 읽고 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어찌 이런저런 감회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글을 쓰는 사람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고 자라서 숙성되어 온 환경 하에서 이루어진 사고 체계를 가지고 글을 쓴다고 보는 것이겠고요.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배꼽에 대한 소회들도 제가 말씀 듣자고 하니 정확하게 읽어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소박하게 자라서 여기 와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제 시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사실은 그 욕망을 따라서 막 이제 가는데 이제 시인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응시하고 성찰을 하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이제 시를 보니까 이런 시구절이 있더라고요. 시 또한 돈이 안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본의 욕망이라고 하면 이제 돈의 욕망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제 돈을 찾아다니는데 오히려 이걸 거꾸로 시 또한 돈이 안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구절이 제게는 굉장히 이렇게 어쨌든 뭔가 이렇게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그 시인의 존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시인의 시대적 역할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시대적 역할보다 이 감사한 일이라는 시를 쓸 때의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그 노인들께서 휴지를 주우시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값이 박하다 그러잖아요. 리어카에 하나 더 실어 가지고 가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 단위 이게 한참 밑에 있는 기초 단위로 그 값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누구나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텐데 그러다가 퍼뜩 시가 만약에 한 편을 써서 1억씩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편에 1억씩. 그럼 저 같은 둔재한테 시 쓸 기회가 오겠어요? IQ 150, 200 이런 교수님들 같은 분들이 시를 쓰셔서 거부가 되시겠잖아요. 아까 서천 선생님께서 우사인 볼트 한 번 짧게 뛰고 300억, 600억 하셨는데 만약에 시가 돈이 되면 저 같은 둔재가 어떻게 시에 시호자나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다. 시가 돈이 안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 나한테도 이러한 조금이나마 차질가 오는 게 참 고맙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답변이 되겠습니다. 네. 시인은 사실 이제 인간다움에 대한 거를 먼저 생각하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번요 이제 우리 시대의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우리 모더니즘 또 계열을 이렇게 저도 이제 가끔 조금 그래도 저도 좀 시인과 조금 친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그런 자본 문명을 갖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또 이해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알기로 이렇게 시인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좀 관객석에도 한번 잠깐 한번 요것과 관련해서는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봐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오늘날과 같은 이런 어떤 이제 문화 변동 속에서 이제 시인의 자리는 좀 어떠해야 할까?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 뭐 이런 어떤 좀 궁금증이 있는데 혹시 좀 이렇게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 있을까요?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떤 시인이라는 존재는 어떠해야 할까? 또는 이런 어떤 자본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의 어떤 세계를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까?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편하게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실 분 있을까요? 그래도 제 나름은 관객과의 호흡을 갖다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또 여쭤보는 겁니다. 네. 사실은 어느 정도는 살짝 생각을 해뒀어요. 분명히 손을 드는 분이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요 이렇게 이제 침묵이 오래되면은 어색을 하니까 일단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좀 이따 한번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진행을 또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또 이영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퀴즈 문제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좀 정신을 좀 맑게 하라고. 그래서 한번 퀴즈 문제 한번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패널로 소개를 해주신 우리 이용식 선생님께 한번 좀 퀴즈 문제 한번 청해 볼게요. 소개도 안 하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선 하나니까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집 안 읽어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집 196쪽에는 한글날의 투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프로야구단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두산, 삼성, 한화, 넥센, 롯데, 기아, KT, LG, NC, SK 들어보시죠. 이 중에서 이름을 바꾼 구단은 어느 구단일까요? 빨리 와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빅게 프로야구 구단 중에 이름을 근래 이름 바꾼 구단에 대한 퀴즈였습니다. 아시는 분? 이 시즌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열독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죠. 좋은 시즌 같습니다. 빨리 손 드셔야 돼요. 다시 부를까요? 두산. 그러니까 이 프로야구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요. 시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를 잘못 내신 것 같은데요. 두산 원래 모비에서 두산을 맞추죠. 기아요? 기아도 있습니다. 최근에 바꾼 거. 가장 최근에. 그죠? 기아를 드릴까요? LG도 바꿨습니다. 우리로. 최근에 바꾼 거 최근에. 최근에 바꿨어요. 문제 주세요. 마음 상했어요. 역시 제 잘못이 시인에게 주는 다른 질문. 그러게요. 그럼 다른 문제를 제가 낼까요? 그렇게 하세요. 예, 뭐 그럴까요? 하나 진행을 해보죠. 그러면 지금 사회로 오시는 박순일 교수님의 문제를 제가 다시 가져와서 드리겠습니다. 이 시집에는 농작물의 씨앗이나 묘목까지도 모조리 외국 회사에 팔아먹어 또다시 들을 뺏긴 우리 현실을 질타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뭘까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사람도 좀 자신이 없었는데요. 농작물의 씨앗이나 묘목까지도 모조리 외국 회사에 팔아먹어 또다시 들을 빼앗긴 우리 현실 질타하는 시. 예,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지. 네, 네. 신민지.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받으시죠. 선물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용환 선생님 문제 잘못 내셨어요. 프로야구가 다 관심 있으실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근데 근래 바꾼 그 이름은, 네, 말씀하세요. 원래 문제가
식민지를 맡으신 분은 나와서 식민지를 낭송하셔야 됩니다. 자, 나와서 낭송하세요. 네. 어느 분이 맞추셨죠? 자, 식민지 시 맞추신 분은 한번 이렇게 나오셔서 낭송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민지 윤희호. 종묘 회사들이 모조리 외국의 다국적 기업에 팔렸다. 아니, 팔아먹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또다시 들을 빼앗긴 줄도 모르고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를 오가며 하루에도 12번 정신없이 씩씩하게 잘도 산다. 이 땅에 뭘 하나 심어 먹으려고 해도 그 회사에 손을 벌려야 한다. 네, 사실 지금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무작위로 오신 건데 낭송을 하시는 걸 보고서 시인은 기본적으로 낭송을 다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건가요? 예, 어쨌든 되게 좋았습니다. 낭송을 좀 배우고 싶은데요. 근데 지금 이제 식민지라는 시를 읽어주셨는데 그것과 관련되는 것 같아요. 지금 관련해서 한 번 더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배꼽을 보니까 어쨌든 대사회적인 메시지가 이렇게 좀 여러 편 이렇게 있어 보였습니다. 생태계 파괴 문제도 있죠. 또 지금 식민지 같은 이런 시도 있고요. 또 가족 간의 갈등 문제도 있고요. 또 어떤 공교육 파괴와 관련된 것도 있어 보였고, 또 세월호 문제까지도 이렇게 이제 다루고 계세요. 한글날에 또 음악 관련 시들, 강원랜드 이런 시들이 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산문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좀 연안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좀 사회 비판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산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사회 비판의 메시지는 조금 그래도 이렇게 막 말을 좀 많이 해야 좀 유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살짝 들었는데, 그러니까 짧은 것보다는 좀 길게 말씀을 하셔야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인 게 아닐까라는 어떤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짧은 또 시쓰기 운동을 이렇게 펼치시고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짧은 시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효과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또 같이 이렇게 짧은 시쓰기 운동을 펼치시는 이유도 같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서정시의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정시가 나갈 방향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박순일 교수님의 질문이 몇 개를 하셨는데 뒤에 거는 못할 수도 있어요. 까먹어서. 네. 앞으로는 간단하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보면 돈이 많은 경우와 돈이 적은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 누가 돈을 아껴 쓰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억이 있고 한 사람은 10만 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누가 그 돈의 한 푼 한 푼의 쓰임새를 전략적으로 아껴서 효과 있게 쓸 수 있겠는가? 제가 짧은 시를 쓰려고 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제 체질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길게 또 이렇게 서술적인 거 이런 거를 감내하지를 못해요. 제가 영화를 잘 못 봐요. 영화 자체를 보질 못합니다. 들어가 앉아 있기가 어려워요. 부대껴서 심신이 부대껴서 그냥 체질적으로 짧은 얘기들을 짧은 글을 시를 탐해온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시해드린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고요. 10만 원밖에 없는, 평생 쓸 돈이 그거밖에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언어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도 허투루 이렇게 늘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뭐 10권, 20권 장편 대하 소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한 줄, 두 줄, 석 줄짜리 짧은 시도 사랑을 주제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0만 원밖에 없는 평생의 재화를 가지고 시를 쓴다고 했을 때, 언어를 운용한다고 했을 때 좀 더 아까 말씀하신 효과적으로 써야 되겠다. 거기에 많은 꼭 메시지를 담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생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으려면 저부터 또 우리 이웃부터 우리들의 세계와 삶의 터전을 아까 말씀하신 응시해서 거기에서 어떤 요소들을 추출해내야 되겠다. 추출이 안 되면 시를 써서는 안 되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저는 글짓기, 장문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장문을 해본 경험이. 그러니까 속에서 모든 것이 걸러지고 다 빠져나가고 남는 몇 개를 그대로 그냥 받아 적는 식으로 쓰는 게 저의 시 작법인데요. 이 작법은 제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도 적습니다만은 써오는 동안에 한 번도 탈선해보지 않은 저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들이 늘 깨져져하고 남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다음 질문을 좀 생각하다가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서정 씨의 방향성. 서정 씨의 방향성이요. 네. 서정이라는 말이 사실은 시의 본질이 서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도가 됐는지 서정시를 쓴다 그러면 마치 고려시대, 조선시대 시조 쓰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들이 얼마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도 좀 조심스러운 게, 제가 지금 뵙고 있는 시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 선생님들이 써내신 시들이 지금 오버랩이 되는 것이고요. 그 선생님이 그런 시를 쓰셨던 것 같은데 그분을 비난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런 뜻은 추호도 아니고요. 서정에 기반하지 않은 시는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겠다. 서정에 기반하지 않은 시. 그럼 서정을 좀 더 확실하게 알려면 서정의 대척점이 서사잖아요. 서사. 이야기. 물론 담시도 있고 산문시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인간 삶에 음축된 덩어리, 정서, 감정에도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 걸러지고 남은 몇 안 되는 모금의 그 생수, 그거를 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아까 말씀하신 낯설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걸 자꾸 왜곡하고 훼손하고 못 살게 구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채송화라고 하는 짧은 동인을 하게 된 계기도 그겁니다. 13년 전에 강진에 가서 정일근이라고 하는 시인하고 한탄을 하다가 제안을 했죠. 요즘 시들이 모래알을 씹는 것 같다. 읽을 때는 그럴듯한데 읽고 덮으면 무슨 얘기인지 다 기억에 남는 게 없다. 시인들이 욕심이 많아서 다 말을 해버리니까, 그럼 감상자는 그 시를 통해서 어떤 여백을 충족시킬 거냐. 여백은 충족과 반대말인 것 같지만 시의 경우는 동의어이거든요. 여백이 있어야 그걸 내 정서가, 내 서정이 개입해서 시 감상의 효능을 제가 담아낼 텐데, 시인들이 다 비주얼, 고주얼 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읽을 때는 그럴듯해요. 읽고 나면 내가 언제 어떤 시집을 읽었지, 시를 읽었지,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물론 이건 감상이 미숙해서 그런 측면도 다분히 있습니다만은, 요즘 우리 한국 현대 시들이 그런 거예요. 제 배꼽에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 아내하고 가까운 어느 교장 선생님 얘기예요. 실제 그분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당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어느 국어 선생님이 시집을 냈는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시집을 선물을 해드렸겠죠. 그래 이제 받아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꼼꼼히 읽고 어느 날 이제 그 선생님을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차 한잔 하십시오 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몇 번씩 읽었는데 모르겠더라. 그 시집을 낸 선생님의 답변이 현대시라 그래요. 요즘 현대시는 다 그렇게 써요 라고 국어교사가 답변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한테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그럴 거면 뭐하러 책으로 내 지들끼리 돌려 읽고 말지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육성입니다. 육성. 제가 짧아서 고차원적인 시를 이해 못하는 측면이 물론 다분히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시는 서정시고 그리고 서정을 기반으로 하는 시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좀 조리 있으되 줄여서 쓰는 게 좋겠다. 한 생각을 10줄로 늘리지 말 것. 다만 10생각을 한 줄로 줄일 것. 이것이 제가 쓴 시를 위하여라고 하는 연작의 1번입니다. 한 생각을 10줄로 늘리지 말 것. 다만 10생각을 한 줄로 줄일 것.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께서 좀 전에 이제 작법 공부를 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글쓰기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작법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저보다도 더 작법의 원리를 꿰뚫고 계세요. 그 작법의 원리가 20자를 200자로 늘리기는 좀 쉬운데 200자를 20자로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줄이면은 거기에 남는 거는 이제 어떤 그런 정신의 뼈대, 이제 어떤 영혼의 뼈대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가장 주관적이면서도 가장 객관적인 어떤 글이 된다라고 제가 배웠는데 그런 층위에서 짧은 어떤 시쓰기와 좀 연관 지점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은 시사를 받았습니다. 모쪼록 좀 선생님이 이 짧은 시쓰기 운동이 또 동인들 또 이런 선생님들의 운동이 21세기에 좋은 흐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또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또 잠깐 한번 중간에 그 좀 기분 전환할 겸 노래 한번 한 곡 같이 떼창 한번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저 기타 치는 또 가인이 계시니까요. 정말 저희 로망인데 그 노래는 이용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노래를 한번 같이 이렇게 좀 부르시면 한번 좋겠습니다. 한번 아시는 분들 다 같이 한번 이 노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올릴 수 있나요? 진짜? 가사가 올려지나? 저도 이 후렴구는 잘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가수의 연주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려나요? 네, 그럼 조용하게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같이 하시죠.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산 사람 내려도 그 사람은 내려도 어떤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그 공연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갈 길이 있으니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거 노래를 좀 좋아해서 가끔 듣는데 제가 이제 생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보다가 이제 비교격이니까 사람이 꽃만큼 아름다워 이건 어떨까? 아니면은 사람이 꽃처럼 아름다워 이렇게 좀 비교격보다는 그렇게 오히려 이렇게 동등하게 해가지고 어떤 그런 자연과 인간을 조금 동등한 관점에서 해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노래가 너무 좋아서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축사에서도 그 여행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해주셨는데 한번 왜냐면은 또 제가 이거를 읽어보니까 여행에 대한 그런 시각도 되게 이제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연안박전 열알기를 열심히 또 강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많이 좀 와 닿았거든요. 이게 보니까 여행 관련 18일도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20편 이렇게 이제 가까이 되는 걸 확인하고 있는데요. 여행 일단은 선생님 좀 먼저 한번 이렇게 좀 여행을 다녀오셨으니까 그 여정하고 좀 소회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변하면 제가 동물성이 아니고 식물성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정주하는 취향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학교를 저도 이제 잡아하고 자유의 몸이 되면서 우리 선배 동료 또 후배님들 사막팀이라는 이름의 여행단이 꾸려져서 거기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발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올해 8월 30일 날 바이칼 몽고를 가서 9월 9일 날 오는 9박 11일 여정의 네 번째 사막팀의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다녀와서 쓴 실크로드 여행 시집 사막에서 열을 김금영, 김영재, 김지헌, 김추인, 윤효, 이경철, 이상문, 이정, 홍사성 이게 두 번째 갔다 와서 쓴 책인데요. 중앙아시아 여행 시와 산문 다시 사막에서 열을 제가 이분들 성함은 호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소설가 김운남, 시인 김금용, 김영재, 김일연, 김지헌, 김추인, 윤효, 이경철, 최도선, 홍사성, 소설가 이상문, 이정 12분이 다녀와서 이런 책을 묶어낸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시인, 소설가, 시디인의 오직이행 차마고도에서 열을 이 두 번째 권에 냈던 12명이 같이 다녀왔습니다. 여행에 소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그럼 같이 한번 아울러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여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장소 체험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여행 다니실 때 뭐 좀 특별히 좀 어떤 시인의 눈으로서 이렇게 주목을 하시는 게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들었고요. 보니까 사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쓰셔서 이렇게 네. 사막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신가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거는요. 다녀와서도 좀 우스운 게요. 이 12명하고 제가 이제 여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모임에서 자주 만나는 이제 친구분들인데요. 여행을 가보면 전혀 작가적인 시인적인 시선은 전혀 노출이 안 돼요. 그냥 마시고 먹고 까불고 휘덕거리고 근데 다녀와서 써놓은 작품들을 보면 이게 책으로 묶여서가 아니라 놀랍거든요. 와, 이게 시인들이 촉수를 함부로 드러내진 않지만 내면적 그 세상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가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런 것을 제가 소설하시게 놀라곤 했습니다. 여행을 다녀도
좋은 점은 저희들끼리 다니다 보니까 다른 타인들하고 섞여 있지 않고 12명이 한 버스에, 한 식당에, 한 호텔에 늘 같이 있다 보니 저희들끼리만의 오롯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작품으로 형상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사막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사막팀을 따라서 사막을 처음 가봤어요. 물론 사막에 관해서는 제가 존경하는 김추인 형님께 많은 얘기를 듣고 했기 때문에 익히 알지만 실제 가서 목도하니까 사막 속에 오아시스가 있는 게 아니라 오아시스 옆에 사막이 있는 거예요. 사막에 가면 폐허라는 단어를 연상하실 텐데 엄청난 에너지가 그 안에 있어요. 나무면 나무, 사람, 집 모든 것들이 지상으로 가장 낮은 땅 위에 내려앉아 있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성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막을 한 번 다녀왔지만 사막에 대한 시들은 사막 연작이라는 이름은 달지 않고라도 사막에서 비롯된 사유가 많은 작품들로 개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뭔가 이제 사막에 대한 정서가 그 선생님과 왠지 이렇게 닮아있는 느낌이 좀 들기는 했어요. 사막이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음, 무소유, 좀 집착이 필요 없고 뭐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요. 사실 길게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긴 거를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사실은 또 다른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과 이런저런 얘기 이제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단은 좀 선생님과의 이렇게 좀 어떤 정담은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이영호 선생님, 이거 마지막 폐회 전에 저한테 잠깐 마이크 주실 수 네, 있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좀 진행을 이제 조금은 더 빨리 좀 하도록 할게요. 아마 이제 이영우 그 시인께서 우리 여기 지금 패널을 초청한 이유가 선생님의 이제 시가 보니까 좀 본인께서 이렇게 당신께서 의도를 하지 않았어도 뭔가 이렇게 한 시에 어떤 것과 많이 맞닿아 있다고 느끼셨던 건가 봐요. 그래서 고전 연구자를 통해서 한번 우리 한 시의 작법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들려드리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시를 쓰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러한 방향에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그러나 이제 시간상 너무 이제 늘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는 우리 이영우 선생님 이렇게 한번 문제 또 기분 전환 겸 문제 한번 내시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자막을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깜빡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집을 빨리 찾으시는 분이 그냥 그 선물 받아가십니다. 저기 토속에 관한 문제예요. 질서 없이 여기저기 늘어져 있거나 놓여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옵니다. 페이지를 그렇게 틀어야. 자,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질서 없이 여기저기 많이 늘어서 있거나 놓여 있다. 네 글자. 뭐 하나 아니면 두 개만 맞추시면 돼요.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좀 쉽게 내셔야 되는데. 좀 시스를 아시는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저기 삼봉우리를 뜻하는 충청도 말은 무엇일까요? 삼봉우리를 뜻하는 충청도. 날맹이 맞습니다. 충청도 예. 선생님이시죠? 충청도가 고향이신가요? 예. 아니요, 저도 그 말을 좋아해가지고 썼거든요. 예. 어딘가에. 그랬구나. 좀 퀴즈 내신 김에 선생님께서 그러면 우리 경계론을 읽는 한방론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디 있어요? 저걸 있는데. 아, 네. 자, 조금만 좀 이제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것도 좀 한번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아껴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또 우리 이제 그 시의 작법 중에 경계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우리 저 선생님이 한번 시와 이렇게 한번 접목시켜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겁니다. 예, 저기 그 젊은이들은 시를 써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 시를 써야 되는데, 어떤 대세가 젊은 애들이 이렇게 장황하고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식으로 시를 쓰면 되고, 또 특히 시가 이게 요술스러워진 이유가 지금 세대들은 전부 다 이제 한문을 몰라요. 이 한문을 아는 사람들은 압축의 미학을 아는데, 한문을 모르는 세대는 압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술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어떤 현실이 낳은 어떤 산물이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이 기획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그 고등 공부하는 사람들이 연구실만 쳐박혀 있지 말고 나와서 시인들의 시를 쓰는데 이론적인 틀을 좀 제공하자. 그래서 현장을 알아야 뭐 이렇게 도와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 운동이, 예를 들면 향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전통성이라는 게 우리 시절이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시라는 게 길지가 않아요. 그 이런 어떤 그 이론적인 틀을 주고 어떤 전통적인 어떤 맥락을 있게 해주는 게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이라고 보고 제가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계론이라는 거는 그 왕풍규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건데요. 이 사람은 철학자예요. 근데 철학 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이 미학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경계론을 가지고 중국의 엄청난 뭐 최고의 어떤 이론서를 쓰다가 자기 작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경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어쨌거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경계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 조경과 사경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 재미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쵸. 예, 저기 뭐 이렇게 잘 아시니까 잘 쳐다놨죠? 저는 그러니까 쭉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제 이게 프린트물을 해주. 예,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고, 그 한방문이라는 거 이제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많은 분들이 한방문을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데 저는 한방문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그런 취향의 관점인데, 딱 네 줄이잖아요, 그죠? 눈이 내립니다. 나무의 소리 넘어간 높임 위에 저물도록 풍풍 내리 쌓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읽으면서 가슴이 미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또 내가 뜬 사람이 또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자식들에게 다 못났잖아요, 그죠? 부모님 제대로 못 모시고 뭐 이렇게 유지 받을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그 조경과 사경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 그 현대 글쓰기에서 보여주기 하고 말하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눈 내리고 남의 손이 들과 높임 위에 정부 들고 이건 그냥 사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을 이제 내 이야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쉽게 말하면 조경인데 이 눈 내리는 풍경을 작가가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풍경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읽는 사람들한테는 그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우리 자세하게 좀 설명하고 싶어도 제가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어쨌거나 요 한방문이라는 거는 그 어떤 이 눈 내리는 풍경을 통해서 개인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이렇게 확산되는데 가장 잘 성공을 한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제가 그다음에 이걸 골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윤효 선생의 작품이 더 짧아질 수 있다는 이제 사실을 또 제가 이걸 하면서 경계론으로 보면은 윤효 선생님은 굉장히 짧게 쓰시는데 이 중에서도 뭐냐면은 이
그 어떤 사경 속에서 내 의견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글이 또 좀 이상해지는데 그 부분들도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쨌거나 그 짧은 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경계론 같은 거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은 뭐 체계적으로 글을 쓰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왜 어른들 시를 싫어하냐 빤하거든요. 제가 많은 시인들 시집을 납작해도 빤해요. 아까 제가 분석하는 거 제가 보셨죠? 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딱 보면 이 사람 다음 무슨 시 어떻게 쓸까 다 나와요. 그 예상을 딱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걸 벗어난 유일한 분이 서정주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저는 또 행복 중에 하나가 제 주위에도 저는 시인의 다양성을 믿지 않거든요. 천편일률이에요. 근데 제 주위에는 또 우리 그 김나영이라는 아주 훌륭한 시인이 계세요. 이분의 시는 제가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는 시인이 쓸 때마다 크게 달라져야 되는데 작품이 똑같으면 시가 똑같아요. 한 편 한 편 다 다른데 시집으로 묶으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는 방법이 경계론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경계론을 한 1분 정도로 짧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예, 좀 길어요. 뭐가 길어요? 그래서 길다고 합니다. 네. 시간적인 그런 또 뭘 좀 저한테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은 뭐 지금 이렇게 나눠준 또 프린트 자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한번 이 경계론을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의 어떤 시에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참만 하지 않고 이렇게 비평적인 요소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귀를 기울일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또 오늘 패널로 이렇게 또 같이 오셔서 좀 전에 소개도 안 했는데 우리 그 한양대학교에서 고전문학을 공부하고 죄송합니다. 성결대에서 고전문학을 공부하시는 우리 이용식 선생님께서 문제 먼저 한번 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좀 설명을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안 돼. 그래도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에 문제를 낸 거죠? 네. 네, 그런가 봐요. 선물이 있습니까? 네, 선물 있다는 거. 이 시집에는 다양한 형식의 시편들이 실려 있습니다. 가랑잎 설법, 봄날, 회호,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 같은 시들이 실려 있는데 지금 말했던 가랑잎 설법, 봄날, 회호, 세계문화유산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 문제가 가랑잎 설법, 봄날, 회호, 세계문화유산의 공통점은 형식적인 겁니다. 형식적인 거. 네?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답이 뭐라고요? 산문시가 아니냐? 근데 여기 써 있는 답과는 좀 어긋나는 것 같고요. 형식적으로 굉장히 짧은데 짧은 데서 오는 힌트. 이연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 그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까지는 안 그냥 이연으로 끝내시죠. 1년이 가장 짧은 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문제를 내셨는데 여기까지 하면 네. 문제 다시 내려가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맞춘 걸로 하고 오늘 또 선물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 선생님 기왕에 좀 나오셔서 이렇게 좀 짧게 써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요 가랑잎 설법을 중심으로 이걸 한번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인상 깊네요, 지금 보니까. 예. 네, 앉아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성결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홍식입니다. 네, 저는 전공이 한문학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된 걸 다 봅니다. 반시도 보고, 네, 한문 선문도 보고. 네, 그래서 아까 이용호 선생님께서 소개하면서 외골수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 안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윤여 시인께서도 남들이 안 하시는 걸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처음 뵙지만 통하는 게 많다는 생각도 했고 여기 오기 전에
또 가까운 지인분께서 평소에 잘 그렇게 뭐 다정한 메시지를 잘 안 보시다가 갑자기 보내셨어요. 혹시 윤 교수님 그 자리에 가냐고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아시냐고 친구라.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참 무섭구나. 그래서 매사에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선생님 시를 대학 이후로 서정시를 이렇게 미친 듯이 읽어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서너 번씩 읽었던 것 같고 그 외에 또 다른 책들도 보내주셔가지고 참 꼼꼼하게 읽는 시를 읽는 재미를 오랜만에 느껴봤습니다. 괜히 지하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를 읽고 있다는 나 자신이 굉장히 기분 좋은 그래서 뭐 말하기 전에 우선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기만을 했습니다. 읽다가 제일 처음에 이제 뭐 제가 쓰고 싶은 말을 쓴 것이 아니라 기획 자체가 김효 선생님, 윤효 선생님의 시를 좀 더 다른 관점에서도 읽으면 좀 더 다채롭지 않겠나, 혹은 시인 본인이 얘기하지 않은 얘기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시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 현대의 서정시를 읽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장점들, 지금 서정시를 쓰시는 분들이 혹은 놓치고 있거나 혹은 감각의 같은 것들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맡았던 부분이 관물인데 한자로서 관물이라서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세상을 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영어 자체는 철학에서 나온 영어입니다. 성나라 때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철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세상을 제대로 읽어야지 이런 의미에서 왔고, 그래서 관물인데 그럼 어떻게 읽을까? 막 내용 보고 싶은 대로 보면 될까? 근데 그렇게 하면 사물의 본질을 못 따라갈 거라는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치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아니면 사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 용어를 내게 되는데, 결국은 철학자로서 세상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그 세계에 던졌던 겁니다. 근데 시인들이 보니까 철학자가 그 한 말이 시인이 세상을 보는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근본적인 질문과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소강절 이후에 수많은 중국의 시인들과 우리 조선의 시인들이 이 사람의 시학을, 아까 이론들, 철학적 이론들을 시학으로 가져와서 시 쓰기에 담게 되는데, 그걸 지금은 관물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한시들은 이 관물론의 범주에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 시인은, 이 작가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런 면에서 윤효 시인이 이번에 낸 배꼽은 아마 읽으면서 윤효 시인이 뭐 한시를 전공했거나 한시를 즐겨 읽었거나 혹은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한시를 교육받았거나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한시나 지금의 서정시나 언어를 표현한 방식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시는 출발이 서정시였고 끝도 서정시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았지. 한시의 출발을 보통 중국에서 그 시갱이라고 얘기하는데, 시갱이 특별한 책이 아니라 공자라는 분이 그냥 시중에 떠들고 있는 시를 그냥 채록한 겁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거는 16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것 안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많은 시인들이 그 텍스트를 읽으면서 시의 본질에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로 오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오늘도 아까 윤효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 그 사회자님도 계속 얘기했던데, 시는 옛날 시들은 그냥 말만 하고 시가 됐는데 요즘 막 미친듯이 고민하고 막 갈고 닦아야 시가 된다. 그래서 시의 본질을 다가가려면 지금의 모습들을 많이 버리고 돌아가야 하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한시도 그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시체들이 나오는데 긴 건 굉장히 깁니다. 오시 같은 경우는 엄청 길죠. 서사성도 많고 그 안에서도 뭐 서정시 요건도 다 갖추지만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한시의 꽃은 뭐라 그래도 근처시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들어봤을 법한 절구. 보통 5자
자로 쓰기 때문에 5원절구라고 그러고 7자로 쓰기 때문에 7원절구라고 합니다. 5자로 내주니까 20자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죠. 그 굉장히 짧은 것 안에 시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고통스럽겠어, 그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쓴 것 같지만 그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정지상의 그 시를 가지고 이 시가 왜 함부로 쓸 수 없는 시인지 막 이렇게 시 한 글자만 가지고도 막 얘기했던 것들이 여기서 짧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에 강박관념이 생겼어요. 조금 더 편하게 하시되 조금만 짧게. 네. 네. 어쨌든 그런 고민들을 해서 근채시라고 최근에 찾아낸 시도 짧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자 내에서 시인의 감성들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러니까 시의 본질로 다가간 가서 찾아낸 길이 결국 짧고 그 안에 감각적인 뭔가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단련하고 다른 사람들은 단련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초입에 윤요 시인께서 얘기했던 것 수많은 생각들을 한 문장 안에 담아내려고 하는 노력들. 근데 그렇게 단련한 게 보이지 않게끔 막 애쓴 게 보이지 않게끔. 그래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막상 쓰려면 쉽지 않은, 굉장히 그냥 슥 지나갈 것 같지만 오래되고 기억이 남는 그런 면에서는 한시랑 굉장히 많이 담는 것 같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한시가 세상 그 시를 바라보고 혹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랑 지금의 윤효 시인께서 바라보는 관점이 닮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들이 있었는데 이 글을 쓰다 보니까 가랑잎 설법이란 말이 제가 쓰려고 하는 관물의 이미지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랑잎이 보여주고 있는 그 경물들만 슥 보여줬지만 시인은 그 속에서 가랑잎이 던져주는 메시지, 설법을 읽어냈던 것들은 예전 시인들 그 한시에서 관물을 얘기할 때 흔히 하는 비유들과 굉장히 막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나뭇잎은 모두 땅에 빛깔을 하고 있다. 늘 푸른 솔잎도 제 빛깔을 그렇게 바꾼 뒤에 조용히 내려앉는다. 굉장히 짧지만 오래도록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앞에 보면 매화나무 같은 경우에도 그냥 풍경이에요. 매화나무 사람들 읽어보겠습니다. 밤새 쌓인 눈 지그시 밀치고 늙은 매화나무가 붉은 꽃망울을 밀어 올리자 누구는 사진을 찍고 누구는 마이크를 고쳐잡고 누구는 기사를 써내려갔다. 또 누구는 젖은 눈으로 합장을 했다. 설레발 그렇게 여러 날 이어졌으나 나무는 매무새 한번 추스르지 않았다. 굉장히 서정시지만 한시로 고쳐도 한시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그 감물이 굉장히 많이 다 있습니다. 근데 경물만 이렇게 매화나무를 중심으로 매화꽃 폈다가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스케치하듯 썼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매화나무의 이미지들을 좀 더 새롭게 시인의 눈으로 잘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서 예전 한시 한 편을 읽는 5원절구 한수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하지만 깊고 짧지만 넓은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인이 나무 같은 자연물에 굉장히 를 이렇게 썬 시들을 보면 특히나 더 한시와 맥이 많이 닮아 있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한시라는 형식은 죽어도 그 장르는 사라졌지만 한시를 통해서 시를 쓰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시의 본질에 다가가려고 했던 그 과정들, 그 노력들, 그렇게 얻어낸 어떤 과정들이나 의미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어지는구나. 제가 한시 공부할 때는 하거나 한시 관련해서 논문 쓸 때는 굉장히 재미없었는데 이렇게 서정시 한 편과 연결해서 읽으니까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영우 선생님한테 이 메시지를 듣고 처음에 화가 났었습니다. 아니 시인들 모이는 자리에 왜 한시에, 그것도 한시 평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시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 나를 불렀을까? 나를 좋아하신다면서 나를 싫어하시는가 보다. 오만 생각을 다 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이죠.
근데 윤효 선생님이 직접 사인하신 책을 보내주신 책을 받고 한참을 미뤄뒀어요. 아직도 내가 이 낯선 환경에 아직 내가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라 책이 선뜻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씩 읽다가 굉장히 고마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윤효 시인님께 감사를 드렸고, 마지막은 우리 이영호 사회적인 시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영호 시인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시인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네, 서정시를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얄팍한 눈으로 시를 본 게 아닌가 싶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것으로 제 말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재촉을 해서 죄송한데 또 진행을 하다 보면 이거 6시 전에는 마쳐야 되는데 진행병 때문에 재촉을 드렸습니다. 되게 죄송하고요. 그러나 또 오늘 또 좋은 말씀 어쨌든 감사합니다. 단 한 가지 확실히 낭독은 시인이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또 다른 한번 패널분 이렇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요 글을 좀 천천히 읽고 싶었는데, 네,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쓰신 글을 또 이렇게 정성 들여 써주셔서 천천히 읽고 싶었는데, 좀 시간상 제가 이제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한번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패널을 모셔야 될 텐데, 이분은 평론가이자 또 시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강동원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전에 퀴즈 한 번 더 내세요. 네. 여기 있잖아. 네. 안녕하세요, 강동구입니다. 네. 낯익으신 분도 좀 보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게 문제가 저한테 있는데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윤효 시집 배꼽에 등장하는 인물들인데요. 이 중에서 시인이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가 이건 좋은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요. 문제입니다. 이 객관식입니다. 예. 1번 박용래, 2번 안수환, 3번 유재영, 4번 폭효근, 5번 성기영. 5번. 네, 맞췄군요.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시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성기영이라는 시인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있을 텐데 그분한테는 정말 죄송하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동원 선생님 잠깐 여기 앉으시고요. 근데 강동원 선생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건 이제 정은미라고 하는 건데, 우리 평론가시거든요. 말이 장황할 것 같은데 짧게 네,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죠? 짧게 하는 게. 네. 사실 저는 한시 전공자가 아니라 사실 저는 현대시 전공입니다. 근데 왜 저한테 이 한시를 그 중에서 정은미라는 것다 저거 하라고 했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지난주에 사실 만나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딴 건 몰라도 관물로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관물을 벌써 이미 누구한테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은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대상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이런 시어라든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시들이 그 시어들인데요. 그게 아주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의미라든지 또 분위기라든지 정서라든지 그런 걸 담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현대시에서 얘기하는 그냥 아주 인습화된 그런 상징들, 아니면 아주 그냥 어떻게든 피해야 될 것. 고전 한시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 갖다가 전고에서 끌어와서 이 같은 그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겠지만, 현대시에서는 오히려 갖다가 그걸 옛날 그 의미라든 고정된 의미라든 그대로 가져온다면은 이건 굉장히 이건 스테레오타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대시에서 그다지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정은미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 시집을 보면서, 윤효 선생님의 시집을 보면서 사막이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사막했을 때의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 그 의미들을 그대로 살렸다면 만약에 그게 정음미에 해당되겠지만, 그 윤여호 선생님은 사막의 의미를 갖다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사유 자체가 굉장히 동양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동양의 미학을 뭐 어떤 형식을 담고 있고 이건 아닐지 모르겠는데 사유 자체가 굉장히 동양적이고, 왜냐면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서로 통하고 상반상성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노자장자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전공했다고 되겠죠. 네, 노자장자를 전공을 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노장 사상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뭐냐면 이 무용지용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이 폐허, 실제로 보면은 이 사막을 쓰면서도 이 사막이 단순히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사막하고 제가 제일 많이 연관이 같이 있던 게 생명선이라는 시였거든요. 이게 두 개가 아주 묘하게 같이 걸쳐져 있더라고요. 단순히 이게 그 사막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우리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황폐함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뭔가 푸릇푸릇하게 돋아나오는 풀이. 되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지금 대화 시간이 예. 8시까지라서 아, 예, 알겠습니다. 뒤로 가야 되거든요. 예. 나머지 말씀은 뒷부장이 아, 예.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끝낼까요, 지금? 예, 지금 나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요, 그 짧은 시는 서양에서도 짧은 시 별로 없습니다. 원래 시는 원래 긴 거였거든요.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형식이 있었지만 나중에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8시간이나 이제 시간이다 보니까 뭐 저도 이렇게 쭉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 빨리 끝내야 되니까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 오늘 또 윤여 선생님 덕분에 저희들도 이렇게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또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힘들게 모셔놓고 시간 있는 거 제가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주셔서 감사하고 윤 선생님 말씀. 지금 마지막으로 윤 선생님 한 말씀 듣고 행사 끝내겠습니다.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신 대로가 전부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처음 보는 장면들이었고요. 제가 특히 이번 보면서 대학 교수님들이 지금 종강선이시더라고요. 종강하대가 성적을 해서 뭐 하래 굉장히 바쁘셨다고 제가 들어서 송구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